예, 두 번째 시간은요, 종목에 대한 그 종목만을 파헤치는 것이 아니라 그 종목의 특징을 가지고 시장 전체를 한 번 더 들여다보는 시간을 갖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조금 지난주 2주 전과는 비교해서 좀 다른 종목군을 가지고 나와봤는데 글쎄 여러분들이 만족해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NC소프트입니다. 지난주에도 이 종목 때문에 상당히 많은 질문이 왔었어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에서는 약간 좀 왜곡된 해석이 있지 않나. 그리고 자료 부분에 있어서 약간 미흡한 뉴스가 나오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오늘 시원하게 풀어드리기 위해서 NC소프트를 가지고 나와봤습니다. 일단 NC소프트의 일봉 차트 놓고 보면서 설명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NC소프트인데요. 이렇게 놓고 보시면은 일봉만 간단하게 표시를 해드렸어요. 수급이나 이런 부분은 표시를 안 해드렸는데 일단 바닥에서부터 돌려지는 구간, 이 구간에서 대략적으로 7% 정도의 외국인과 기관의 매집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기간이 조금 더 들어왔는데 금액적으로 놓고 본다면은 2천억 원 이상의 매집이 단행된 거죠. 4조 이상의 업체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특이할 점은 이 바닥권의 최저점에 놓여 있을 때가 잠시 후에 설명드리겠습니다만 NC소프트의 지금 현재로서는 최대 주주인 넥슨 재팬에서 지분을 추가적으로 편입을 했다는 거죠. 편입을 하고 며칠 이후에 지분 신고를 합니다. 15% 이상의 지분 신고를 했는데 그렇게 되면서 희한하게도 그 지분 신고 이후에 외국인과 기관이 매수를 하면서 주가는 급등이 나왔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쯤 생각하실 거예요. 윤 정도는 왜 다 지나간 거 또 갖고 나오냐. M&A 얘기 나왔는데 별로 얘기도 없고 오늘 약간 반등이 나왔지만은 그 전에 상한가 갔던 가격보다도 못 올랐고 이건 뜨뜻미지근한데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굉장히 많은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이 한 종목을 놓고 보시더라도 향후에 시가총액이 이렇게 4조 이상짜리 종목에서 M&A설이 불거지거나 했을 때는 본질적인 부분을 보실 수 있는 그런 해안을 가지고 가시게 하기 위해서 오늘 이 종목을 선택을 해봤습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 놓고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분 변동이에요, 전체적인. 그래서 2012년도에 6월 8일 날 김택진 대표이사가 넥슨 재팬 쪽으로 지분을 넘기게 되죠. 본인이 갖고 있던 대략 한 25% 수준의 지분 중에서 무려 14.7%를 넘깁니다. 근데 이 부분은 나중에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상식적으로는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죠. 자기의 지분을 절반도 아니고 절반 이상 3분의 2 수준을 넘겼다? 글쎄요. 이 부분 다시 한번 나중에 짚어보도록 하고요. 두 번째 부분은 2014년 10월 8일 날 넥슨 코리아를 통해서 추가 지분을 편입했는데 불과 0.3%대의 추가 지분입니다. 그것만을 가지고도 시장에서 굉장히 큰 이슈가 됐다는 거죠. 그리고 그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약 얼마 정도예요? 7% 기준이니까 대략 2천억 원 이상의 매수가 들어왔다는 겁니다. 이러한 부분 조금 체크를 해두셔야 될 것 같고요. 마지막 세 번째로는 3개월 이후죠. 그래서 1월 27일 날 공시를 했습니다. 뭐라고 공시했죠? 자, 보시는 것처럼 단순 투자 목적에서 경영권 참여다. 이 부분도 뒤에 다시 한번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왜 이렇게 경영권에 참여할 수 있을 정도로 M&A설이 불거질 수 있을 정도로 김택진 대표이사는 엄청난 지분을 그렇게 많이 넘겼을까? 이 부분 꼭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겠고요. 두 번째로는 또 한 가지 뭐가 되죠? 14.7%에서 0.3%대의 지분만을 편입하고도 시장에 이슈를 불거지게 해서 그 다음날 어떻게 됩니까? 1월 28일 날 기준에 시가총액 4조 이상짜리 종목이 상한가가 나와버립니다. 이러한 것은 뭔가 상당한 비밀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M&A에 관련된 내용만을 놓고 보시는 게 아니라 조금 더 깊이 들어가셔서 봐야 될 게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요. M&A 관련된 내용부터 일단 쭉 훑어드리겠습니다. 12년 6월에 말씀드린 것처럼 김택진 대표이사의 지분을 넘겼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통적으로 외국계 게임 업체를 인수하겠다라는 부분이 공통된 추진 방안이었죠. 어찌됐건 그 부분은 무산이 됐고요. 그리고 14년 10월 공교롭게도 이때 그 매수를 추가 편입을 했을 때 주가가 NC소프트의 최저 바닥입니다. 12만 2천 원까지 밀렸을 때 공교롭게도 추가 편입이 일부 됐는데 왜 그랬을까 부분도 뒤에 또 시원하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세 번째 부분은요. 15년 1월인데 왜 불과 3개월 만에 이러한 부분에서 지분 신고의 목적을 바꿨을까? 불과 3개월입니다. 3개월인데 그 사이에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습니다만 이러한 내용들은 제가 판단할 때는 전혀
신빙성이 없고요. 시가총액 대형주 기준에서 피 튀기는 경영권 분쟁은 있을 수가 없다. 왜? 첫 번째로는 제일 문제가 도덕적인 부분에 있어서 상당한 질타를 받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은 뭐 차분하게 시간 많으실 때 생각해 보시고요. 오늘은 중요한 내용들만 쭉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M&A설이 불거지게 된 계기가 넥슨 쪽에서 15.08% 지분을 갖고 있다는 부분, 그리고 김태춘 대표이사가 9.98%밖에 없습니다. 이상하죠? 자기의 지분에서 왜 3분의 2가 달하는 3분의 2 좀 달하는 그런 지분을 넘겼을까 부분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지금 M&A설이 불거지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제가 판단할 땐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어떤 부분이죠? 자사주 부분이 8.99%가 있는데 이 부분은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의결권이 없습니다. 그리고 연말 기준에 주주 명부가 폐쇄됐기 때문에 물론 임시주총을 요청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3월에 바로 주총이 있는 상태에서 임시주총을 한다? 그거는 좀 의미가 없죠. 그래서 일단은 현재 기준에서는요, 그렇게 따지면 뭐 김택신 대표이사보다 넥슨 쪽이 유리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도덕적인 부분을 따진다면 뭐 국민연금에 대해서도 조금 머리 아픈 부분이 있죠. 국민연금이 어느 쪽을 손을 들어줄까. 하여간에 여러 가지 부분에 도덕성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M&A 쪽은 조금 불가능하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김택신 대표이사나 넥슨 쪽에서도 M&A를 원하지 않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러한 부분은 시중에 나와 있는 그러한 내용을 검색해 보시면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다른 쪽 면에서 다른 부분을 많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나리오 4가지가 일반적으로 시장에 나와 있는 얘기예요. 그래서 뭐 주총에서 경영권 분쟁 가능성이 있다 했는데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한번 읽어보시는 수준에서 넘어가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 부분입니다. 경영권 방어 수단. 이것도 제가 볼 때는 많이 불가능한 부분이 있어요. 첫 번째로는 자사주 부분을 매각을 한다라고 했는데 M&A를 위해서 지분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런데 이 부분은 지금 문제되는 부분이 자사주를 매각했을 때 과연 어떠한 매각 대상이 누가 인수를 할까? 인수를 하게 됐을 때 완전하게 믿을 수 있는 우호 지분으로 형성이 될까? 또 한 가지는 가장 현실적인 부분이 주주 명부가 폐쇄된 상태고요. 그리고 자사주 부분을 지금 넘긴다 해도 의결권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M&A 관련해서는 자사주는 지금 현재로서는 의미가 없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김택진 대표에서의 직접 취득 이것도 말씀드렸죠. 도덕적인 문제가 불거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연금 등 우호 세력 확보 뭐 이러한 부분 글쎄요. 여러분들께서 다시 한번 차분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보여드릴 부분은요. 이 부분입니다. 넥슨과 NC소프트에 대한 의혹 이 부분인데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차분하게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들이시라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들이 25% 지분을 갖고 있는데 부부도 아니고 아무리 절친한 선후배 관계라고 할지라도 절반도 아니고 14.7 수치도 희한하죠. 15%도 아니고 11%도 아니고 14.7이라면 진짜 0몇 프로만 가지고도 시장의 이슈 15%에 대한 이슈를 나타낼 수 있는 지분을 줬다라는 겁니다. 언제부터? 2012년 6월부터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또 한 가지의 의혹은 뭐가 있겠습니까? 10월 달에 지난해 10월 달에 편입을 하고 그때 당시에 단순 투자 목적을 공시를 했다가 지금에 와서 경영권, 경영 참여에 대한 목적 의식을 표출했다라는 것은 그렇다면은 그 사이에 무엇인가 바뀌었다? 아닙니다. 목적 의식이 다른데 일부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건데요. 그 부분을 칠판을 통해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칠판을 통해서 이제 그 부분 설명을 드릴 텐데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우리가 조금 이따 화면을 보여드릴 거예요. 어떤 부분이냐면 넥슨 쪽이 가장 큰 문제가 뭡니까? 처음 지분을 인수를 할 때부터 가장 큰 문제는 어떤 부분이냐면 투자 자산에 대해서 손실 부분이 될 겁니다. 투자 자산에 대한 손실. 이 부분을 다시 해석을 한다면 넥슨이라는 법인이 지분을 인수한 거지 김택진 회장과의 관계가 있는 김정주 회장이 인수를 개인적으로 한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다시 얘기해서 넥슨 쪽에서 투자한 8천억 원 정도 수준이 되죠. 원화 기준으로 8천억 정도가 되고요. 이 부분 굉장히 중요한데요. 엔화를 적어드립니다. 제가. 엔화 부분으로 따졌을 때 그때 당시 환율로 따지면 대략 533억 엔 정도가 됩니다. 이 엔화를 투자한 금액에 있어서 뭐가 발생될 수 있죠? 평가손, 주식에 대한 평가손이 발생될 수 있고 환차손 혹은 환차이익이 발생될 수 있죠.
근데 리스크 부분은 어떻게 된다고요? 넥슨도 당연히 상장사기 때문에 어떻게 한다? 주주총회를 합니다. 주주총회를 하는데 잘 계산을 해보시면은요, 주주총회 할 때 이쪽에서 만약에 손실이 커지게 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상당히 시끄러워질 수가 있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법적인 것도 책임을 질 수가 있을 수도 있어요. 배임이라든가 이런 부분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리스크가 시장에서 잠깐 언급이 됐는데 제가 판단할 땐 이 부분이 상당히 신빙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 부분을 환율 움직임과 함께 같이 놓고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표가 굉장히 복잡해요. 이 표 부분 화면에 비춰진다고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뭐 이렇게 심각하게 놓고 보시지 마세요. 나중에 녹화 방송 보시면 분명하게 있으니까요. 그래서 맨 왼쪽부터 설명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안 보이실 테니까. 읽어드리면은요. 그 당시에 2012년도 6월 당시에 8천억 정도, 그러니까 다시 얘기해서 533억 원 정도를 투입을 했다는 거죠. N으로 기준다. N 기준에 533억 N. 그리고 그때 당시 환율은 14.7. 그리고 매수 평균 단가는 25만 원이었습니다. 그러면 2012년이나 2013년도 10월경에 왜 주주총회를 앞두고 그때 당시에는 뭐 지분에 대해서 뭐 경영권이라든가 이런 언급을 안 하고 조용히 넘어갔을까? 이 부분 놓고 보시면은요. 희한하게도 그때 당시에 평가손 자체가 그렇게 크지가 않았습니다. 주가가 좀 일부 밀려있다 할지라도 그 당시는 희한하게 반등을 했고요. 그리고 나중에 대해서는 2013년 10월경에는 어떻게 됩니까? 환율 자체가 밀려 떨어집니다. 환율이 밀려 떨어지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평가손이, 주식 평가손은 발생이 되는데 환차 이익이 발생이 돼버리죠. 그래서 그것도 문제가 안 됐어요. 근데 결국은 이번에 어떻게 됐죠? 이번에 지분을 어찌됐건 간에 0.3% 이상을 편입을 했습니다. 편입을 했을 때가 얼마예요? 12만 2천 원이었다는 거예요. 12만 2천 원을 계산을 해준다면 투자금이 우리나라 돈으로 3,900억. 그러니까 8천억을 투자해서 반쪽짜리가 났다는 겁니다. 그것을 환율이 아무리 환차익이 난다 할지라도 계산해 줬을 때는 395억 엔. 다시 얘기한다면 533억 원 N 대비해서 130억 엔 이상을 손실을 봤다는 거죠. 그리고 주가 부분도 그 당시에는 지금 뭐 상당히 탄력이 나와서 지금 기준에서는 오히려 죽는 소리, 앓는 소리를 하더라도 사실은 웃고 있을 수 있습니다. 왜? 평가손이 아니에요. 지금 평가이익입니다. 다시 얘기해서 지금 현재 기준에 종가 기준으로 대략 6,944억 원이라고 써놨는데요. 이 기준에 환율을 대비한다면 771억 엔이 됩니다. 다시 얘기해서 200억 원대 이상, 240억 엔대의 수익을 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와서 무슨 뭐 여기다가 대서 뭐 M&A라든가 뭐 경영권 얘기라든가 얘기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없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세요? 이러한 부분 때문에 제가 판단할 때는 그 전부터 맨 처음 지분을 넘길 때부터 우리 그러면 나중에 평가손 나고 그러면 안 되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뭐 환율이 이렇게까지 될 줄 알았겠습니까? 잠깐이라도 이슈를 내놓을 수 있는 그러한 범위에서의 체결을 가지고 가면 어떨까? 혹시 이런 생각으로 지분을 14.7%를 넘긴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기관이나 외국인들 쪽에서도 지난해 10월 8일 날 지분을 편입했을 때 그 편입 신고가 나오자마자 조금 지나서 7%의 매수를 단행했죠. 시가총액 4조 이상을 그랬어요. 거의 그렇다면은 얼마입니까? 2천억 이상, 3천억 원에 달할 수도 있는 그러한 매집이 단행됐다는 거예요. 그것은 벌써 10월에 지분 신고한 이후에 주주총회 앞두고 뭔가에 또 변화가 있을 수도 있겠다. 미리 생각한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뭐냐면 시청하신 분들이 생각하실 수 있어요. 결론은 뭐냐? 그래서 환차익, 환차손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해는 했지만 앞으로의 전략이라든가 앞으로의 흐름이라든가 여기서 얻는 교훈이 뭐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시가총액이 큰 대형주의 경우에는요. 물론 예전에 SK라든가 KTNG에 소볼인 들어와서 그린메일 청구하고도 했습니다만 그러한 M&A의 일회성 재료 이러한 부분에 움직이기보다는요. 어떤 부분이요? 펀더멘탈 쪽 그리고 수급에 있어서 매수 주도 세력들이 어느 정도의 단가에 어떻게 편입을 했느냐 시장에서 이끌어갈 수 있는 힘이 있느냐 이런 부분 펀더멘탈 부분과 기술적인 부분을 같이 놓고 보시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재료, 단기적인 이슈만을 놓고 보시면은 대형주는 안 된다. 이렇게 설명을 드립니다. 그리고 여기까지만 말씀드리면 실망하실 수 있어요. 야, 뭔가 조금 그래도 가지고 있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더 좋은 희망적인 내용 없겠느냐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한 가지 좀 재미난 사실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것도 뭐 화면이 좀 뿌여서 잘 안 보이실 수 있어요. 근데 이게 뭐냐면 공매도입니다. 공매도 부분이 되는데 공매도 얘기하면은 겁을 내실 거예요. 아우, 왜 공매도를 갖고 나와? 괜히 또 주가 밀리는 거 아니야? 생각하실 수 있는데 아닙니다. 일단 한번 보시죠. 공매도 수량이 어떻게 됩니까? 14,900주 뭐 이 정도뿐이 없어요. 예? 하루 거래량이 막 200만 주 가까이 터지기도 했는데 근데 그 다음 거는 이겁니다. 대차 거래. 빨간색 확 보이시죠? 어떻게 돼 있습니까? 24만 주, 71만 주, 6만 8천 주, 18만 주. 이야, 그럼 대차에서 가지고 간 물량, 최근이죠? 상한가 이후에 대차에서 가지고 간 물량이 120만 주에 달합니다. 지분율로 따지면 몇 퍼센트요? 대략 5% 이상이 됩니다. 그러면 많은 분들이 뜨악 하실 거예요. 야, 대차 물량이 이렇게 많으면 이거 공매도 해가지고 주가 밀리는 거 아니냐? 아닙니다.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이 부분은 뭐 일반적인데 많은 분들이 그냥 아시는 분들은 쉬쉬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대차 거래 대부분은 사실상 공매도가 맞긴 맞습니다. 그렇지만 그게 100%가 다는 아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놓고 보시게 되면요. 에퀴티 파이낸싱 같은 경우에도 있고요. 그리고 퀀트 트레이드, 그리고 과매도 부분 결제를 위한 결제형도 있고요. ETF 설정을 위한 차입도 있습니다. 쉽게 얘기한다면 파생 상품에 대한 해치도 있고요. 여러 가지 다른 면에서도 사용을 한다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팁이요. 아마도 단 한 분도 지금까지 이러한 기사 내용이나 정확한 분석 내용을 못 들으셨을 거예요. 어떤 거냐면요. 대차 거래에 있어서요. 차입자가 의결권을 가지고 갑니다. 이해되세요? 대차 거래를 하게 되면요. 지금 대차 거래 굉장히 큰 물량이 되지 않았습니까? 어느 쪽이 가져간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그것을 가지고 간 쪽에 뭐가 있다? 의결권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 때 M&A 가능성은 적다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하지만 지금 이 대차 거래를 놓고 보면서 혹시라도 왜곡된 생각을 하실까 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장내에 출회될 물량 자체는 되지 않는다. 아시겠죠? 그래서 오히려 혹시라도 윤정도 생각과는 다르게 지분권 분쟁이 장내에서가 아닙니다. 이렇게 대차 거래에서 차입자가 가지고 가는 지분권을 가지고 표대거래를 할 수는 있다. 이 부분을 팁으로 좀 생각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이 종목은 왜라는 코너 NC소프트 오늘 시원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